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유니콘 특례 바이오 기업 1호로 꼽혔던 브루노이가 이제 상장 일정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겐 굉장한 충격으로 좀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자세한 소식 좀 먼저 일단은 전해주시죠. 기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 있으시긴 하셨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많은 실망감을 자아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니콘 특례라고 한다라면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기술 특례 상장과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당장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이 기업이 그 상장 절차로 이제 하면서 기업들 이제 기관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응을 좀 살폈더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할 때 가치를 과연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주가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차용주가 예를 들어서 차용주라는 가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가치도 여러 가지겠죠. 방송할 때의 차용주가 있고 친구들과 놀 때의 차용주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본질 가치가 있습니다만 상장할 때는 차용주 가치를 따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상장한다면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쉽게 예를 들면 저도 같은 방송인 중에 연불리급으로 취급해달라.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방송인이니까 나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거 농담 묘해지지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상장할 때 자신들의 본질 가치를 따져주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 가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누구랑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최고의 기업과 네. 상대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이게 상대 가치가 따져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장할 때 그러면 주가의 침체기에 상장할까요? 주가의 상승기에 상장할까요? 상승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까지 IPO가 늘어나지 않다가 2020년에 IPO가 늘어나다 보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IPO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 평가하기 좋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연불리의 몸값이 3년 전과 지금은 다른 게 현실 아닐까? 3년 전에는 염승한 이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3년 전만 하더라도 염승한 차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부장 승진, 이사 승진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네,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신 친한 아니요, 사이이신 거죠? 그렇고 이거는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네. 승진하셨고 이제 임원급 대우를 받으시니까 굉장히 높으신 그 밸류를 받으실 수가 네, 있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증권사 부장 출신이니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증시가 침체하다 보니 이 밸류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기업이 상장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나타내느냐라기보다는 상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기업을 상장함으로써 제약바이오의 활력을 불어일으키지 않겠는가라고 봤던 시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만큼은 매력도가 좀 적었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인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난 이후에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기술 특례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향후 2, 3년 내에 수익이 늘어날 기업들을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죠. 금융감독원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자료를 해가지고 언론에 네. 배포를 했는데 거의 80몇 프로가 달성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은 밸류들을 좀 쳐주왔었죠 그동안. 그렇지만 잇따른 다양한 잡음들이라든지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의 밸류의 어떤 기준점들이 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흥행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것들이 임상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 믿어왔었는데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을 때는 한없이 믿지만. 글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아무리 좋고 정말 전망이 밝아도 쉽게 믿음이 안 가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제약바이오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는 국면이기도 하고 거품론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주가 좀 이렇게 거품론에 휩싸였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던 것은 2015년, 16년도였습니다. 그때는 2015년, 16년도에는 제약바이오 아니고선 시장의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네네.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테마와 맞물리면서 고령화 사회가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대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주목했었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그때 네. 당시에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뒤는 삼성전자가 이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 2년 사이에 제약바이오 업계 평균 PER이 한 40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네. 평균이 40이니까. 특정 기업이 40인 게 아니라 평균이 40이었죠. 근데 이제 이 PER 40이라는 개념이 높냐 낮냐라는 것은 절대치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피터 린치가 얘기한 PEG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률과 PER 개념을 보면 PER이 40배면 연평균 40%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PER이 정당해요. 만약에 연평균 100%씩 성장하면 PER 40이 저평가됐고요. 만약에 연평균 20% 성장한다면 PER 40배는 고평가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 뒤로 나온 2017년, 18년 형태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실패를 했고 네.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PER이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제 거품론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성장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가 네. 공부를 좀 하겠다. 갑자기 뭐 성적이 좀 안 좋았던 조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뻐서 치킨이라도 좀 사주고 싶고 그렇겠죠.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 공부할 테니까 학원 끊어줘. 끊어줍니다. 독서실 끊어줘. 끊어줍니다. 그럼 속으로 뭐죠? 두고 보자. 근데 이제 성적표가 나올 때 좋은 성적표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너 도서실 가서 잤냐 뭐 했냐 막 이제 친구들하고 놀아.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약 개발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높은 밸류를 기꺼이 부담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성적표를 안 갖고 오네, 얘네가. 지금 그리고 성적이 나온 거 보니까 임상 실패했다라는 둥, 뭐 돈을 횡령했다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안고 있는 거품론이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을 좀 내고 하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들이 그 신약을 개발하거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우리 K바이오를 믿으셨었는데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로서 국민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이 조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런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횡령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향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이제 될까요? 제약바이오를 한뭉태기로 보기는 이제 어렵다. 한뭉태기로 보시는 시각들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2015년, 16년도를 굳이 거론을 했냐라면 그때 당시 제약바이오가 하나가 오르면 뭐 너나 할 것이 다 올라갔던 동반 상승의 시기였습니다만 지금은 각계전투의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각계전투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동반에서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특정 게임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움직이고 나머지가 살짝 들썩거리죠. 근데 살짝 들썩거리는 것도 신약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는 것들이 살짝 오르지만 그건 차별화됐죠.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떤 뭐 임상을 개발한 기업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죠. 나머지가 따라서 올라가는 요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계전투가 이제 벌어졌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기업이 특정하게 지금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백지에서 네. 백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후보 물질을 찾아내서 신약까지 개발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될까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SK바이오팜.
그렇군요. SK바이오팜이 유일하게 제로에서부터 신약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네. 유일한 업체입니다. 근데 그 많은 업체들이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기술 수출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임상이라든 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 마일드스톤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얀센이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런 것들을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후보 물질이라든지 약을 찾아야 된다는 건 더욱더 어려워졌죠. 지금 뭐 AI까지 동원돼서 뭐 빅데이터를 동원해서라도 찾아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봤자 별 효능이 없다. 하지만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개발하면 우리가 사오자. 아, 그게 기술 수출입니다. 네네. 기술 수출이라는 조건은 완전히 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기술은 니네가 계속해. 네. 우리가 그거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기술 수출 조건을 위해서 돈을 줄 테니 해서 되면 마일드스톤 우리가 이제 판매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을 나눠줄게.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제약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A 기업에 있어서 그걸 기술 수출해서 결국 지금 몇 개는 또 중간에 또 엎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네가 생산 안 합니다.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위탁 생산을 네, 맡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름만 걸고 그러네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뭐 공장도 안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제약사의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 중소기업도 아니죠. 그런 쪽에서 신약을 처음부터 지네가 개발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여러분들이 신약 개발을 믿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한 기업들은 투자할 만합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2상, 3상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기술 수출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을 국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공약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에서 이 부분을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관련주들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 못 가셨잖아요. 정말 네. 특히 해외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규제를 풀었죠. 이제 내일부터 일단은 뭐 지금도 갔다 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내일부터 이제 공항버스가 다닐 겁니다. 네. 이제 택시가 안 다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우리 대중적으로 일본이 아직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네, 그렇죠. 중국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약이 뭐 많으니까. 하와이나 뭐 유럽을 가지만 그건 대중화된다라기 보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주말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정말 친구들과 2박 3일 놀러 갔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네네. 규제는 풀렸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자원을 밀어낸다고 해도 이게 돈으로 제약 바이오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규제를 풀어주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상에서 2상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뭐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뭐 허가 기간을 좀 단축시켜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의 자금에 저금리를 조달해 준다라든지 이건 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 공부하기에 따라서 학원도 끌어줄 수 있고 뭐 커피도 사줄 수 있고 용돈도 줄 수 있어요. 공부는 그들이 해서 성적이 나와야죠.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결국 기업들이 몫을 해내지 않는 한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특별히 우리가 기댈 것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